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의 사람입니다. (1417년) 겨울이었다. 종묘의 돌바닥은 차가웠다. 겨울밤의 냉기가 돌 틈새로 스며들어 무릎 꿇은 이의 옷자락까지 얼어붙게 했다. 그 돌바닥 위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의 세자 양녕대군이었다. 상상의 여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속 복과 지혜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쥐어져 있었고 먹물이 손등에 번졌다. 반성문을 쓰라는 명이었다. 아버지 태종의 명이었다. 세자의 몸으로 기생을 끌어안았다는 죄모. 그러나 양녕의 눈빛은 뉘우침과 거리가 멀었다고 전해진다. 집착에 가까운 무언가였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가 훗날 말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금지된 사랑이었으나 양녕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실한 감정이었다. 먹물은 계속 번졌다. 돌바닥에도 손등에도 그가 쓴 글자 위에도. 그날 밤 종묘는 고요했고 다만 붓끝에서 나는 소리만이 돌바닥을 긁었다. 쓰고 또 쓰고. 그러나 그 글자들이 무엇을 뉘우쳤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양녕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아니, 그는 뉘우치지 않았다. 다만 형식적으로 붓을 움직일 뿐이었다. 그날 밤 종묘 밖에서는 눈이 내렸다. 첫눈이었다. 궁인들은 처마 아래 모여 그 눈을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아름답다 말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나이든 상궁이 중얼거렸다. 세자께서 무릎 꿇으신 날 눈이 내리다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으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늘이 이 일을 슬퍼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세자가 사랑 때문에 벌받는 것을, 왕실이 한 여인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하늘도 안타까워한다는 의미였다. 그 겨울이 지나기 전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다. 1417년 섣달 금음, 세자궁에 불이 났다. 작은 불이라 궁인들이 빠르게 끄긴 했으되 그 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촛불이 넘어졌다 했고 어떤 이는 화로에 불씨가 튀었다 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불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리와 관련된 증거를, 흔적을 지우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세자궁에 있었던 한 내관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불이 난 곳은 세자마마께서 어리를 처음 맞아들이신 방이었소. 그 방 벽에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는데 불에 타서 글자가 지워져 버렸소. 첫 구절만은 기억하오. 담장 안의 꽃은 담장 밖을 보지 못하고였소. 그 시의 나머지는 불에 타 사라졌다. 그러나 첫 구절만으로도 충분했다. 담장 안에 갇힌 어리를 노래한 시였다. 어쩌면 양녕이 쓴 것이었을 터. 아니면 어리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남긴 것이었을지도. 불이 난 뒤 태종은 세자를 불렀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 불이 났느냐? 양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불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아들도 아버지도 모두 알고 있었으니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태종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 말했다.
세자의 처소에 불이 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다. 조심하여라.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불을 조심하라는 뜻이었으나 진짜 의미는 달랐다. 태종도 양령도 모두 알았다. 그것은 어리를 멀리하라는 경고였다. 세자의 처소에 난 불은 왕실에 닥칠 재앙의 징조였고 그 재앙의 중심에는 어리가 있었다. 양령은 여전히 고개 숙인 채였고 태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서로의 뜻은 분명히 전해졌으니. 그날 밤 궁 안에는 탄 냄새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와 종이가 탄 냄새가 아니었다. 세자와 한 여인 사이의 사랑이 타들어가는 냄새였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어리라는 이름이 궁 안에 떠돌기 시작했다. 어리.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이었고 세자궁 담장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양령대군이 그녀를 궁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 소문을 입 밖에 내는 이는 드물었다. 궁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리가 지나가면 눈을 피했다. 그녀를 쳐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듯 모두가 시선을 거두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세자의 여인이었으니. 담장 안은 조용했다. 말이 사라진 궁이었다. 어리는 처마 아래 앉아 비단실을 잡곤 했는데 그녀의 손은 가늘었고 실은 끊어지지 않았다. 궁인들은 그 옆을 지나쳤으나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두려웠다. 세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혹은 이 금지된 관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총애. 그 말이 담장 밖까지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총애가 아니었다. 양령대군은 어리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어리가 세자궁에 머문 뒤로 다른 이를 곁에 두지 않았다 전해진다. 그들의 만남은 어느 봄날 시작되었다. 양령대군이 처음 어리를 본 것은 궁 밖 연회에서였다. 한 대신의 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 어리는 그곳에서 가야금을 타고 있었다. 양령은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다. 가야금 소리는 슬펐다. 봄비 내리는 소리 같았고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 속에는 그리움과 한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곡이 끝나고 양령이 물었다. 그대는 무슨 곡을 타는가? 어리는 고개 숙인 채 대답했다. 이름 없는 곡이옵니다. 이름이 없다니 그럴 리가 있느냐? 이름을 붙일 만큼 아름답지 못한 곡이라 이름을 얻지 못했사옵니다. 양령은 그 대답에 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 어리의 겸손함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대의 곡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소. 이름이 없다면 내가 하나 지어주겠소. 어리는 고개를 들어 양령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들의 눈이 처음 마주쳤다. 양령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훗날 말했다 한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다. 담장 밖의 봄. 그대의 곡 이름을 그리 하겠소. 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 고개를 숙였을 뿐.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음악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양령은 어리를 세자궁으로 불러들였다. 그것이 그들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 무렵 궁 안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세자궁의 한 궁녀가 실성한 듯 뛰쳐나왔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옥깃을 헤치며 울었으며 아무도 그녀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상궁들이 달려왔고 내관들이 그녀를 붙잡았으나 그녀는 계속 소리쳤다. 담장이 무너진다. 담장이 무너진다. 그러나 세자궁의 담장은 멀쩡했다. 어디에도 금이 간 곳이 없었고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끌려갔고 그 뒤로 다시는 세자궁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쳐버렸다 수군거렸으나 그녀는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본 것이다. 세자와 기생의 관계가 결국 왕실의 질서를, 세자궁의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물리적인 담장은 멀쩡했으나 신분과 예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담장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그 궁녀가 끌려간 뒤 세자궁은 더욱 조용해졌다. 궁인들은 더욱 조심스레 움직였고 말을 아꼈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분명했다. 언젠가 이 일이 폭로될 것이고 그때 자신들도 연루될 것이라는 두려움. 어느 날 밤 양령은 어리의 처소를 찾았다. 달이 밝은 밤이었다. 어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보고 있소? 양령이 물었다. 어리는 고개를 돌려 양령을 바라보았다. 저 담장 너머를 보고 있었사옵니다. 담장 너머에 무엇이 있기에?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다만 담장 밖이 궁금할 뿐이옵니다. 양령은 어리의 말뜻을 알았다. 그녀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궁 안에서 세자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감옥이었다. 양령은 어리 옆에 앉았다. 담장 밖이 그리 좋소? 어리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담장 안도 담장 밖도 모두 같사옵니다. 다만 담장 안에 있으면 밖이 그리워지고 담장 밖에 있으면 안이 그리워지는 것뿐이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디에 있고 싶소? 어리는 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달빛이 고여 있었다. 마마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든 좋사옵니다. 양령은 어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양령은 알 수 있었다.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이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양령은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나는 그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오. 마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를 보내지 않겠소. 어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약속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아옵니다. 무슨 말이오? 마마께서는 세자이시옵니다. 이 나라의 미래이시옵니다. 소첩 같은 사람 때문에 양령은 어리의 말을 끊었다. 나는 세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자여.
그리고 이 남자는 그대를 사랑하오. 그 말에 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것.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이 결국 양령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양령은 그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울지 마시오. 그대가 우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아프오. 마마 소첩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오늘 밤은 그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그들은 그렇게 밤새 앉아 있었다 한다. 달이 지고 동이 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손은 계속 잡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평화였다. 그의 봄 양령대군은 어리에게 은으로 만든 작은 비녀를 주었다 전해진다. 매화꽃 모양이 새겨진 비녀였는데 세공이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한다. 그러나 그 비녀를 본 이는 거의 없었다. 어리는 그 비녀를 머리에 꽂지 않았고 그저 품 안에 간직했다. 어느 날 한 상궁이 어리의 처소를 지나다 그 비녀를 보았다. 어리가 비녀를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다. 훗날 그 상궁은 이렇게 말했다. 어리는 슬퍼 보였소. 세자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온 궁이 그녀를 주목하면서도 그녀는 늘 슬퍼 보였소. 마치 담장 안에 갇힌 새처럼. 그 은비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리가 궁을 떠날 때 가져갔는지 아니면 궁 안 어딘가에 남겨두었는지. 봄이 깊어갈 무렵 태종은 세자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조정 대신들이 모인 자리였다. 세자의 행실에 대한 논의. 대신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으나 그 뜻은 분명했다. 세자가 기생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 양령은 그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다. 태종이 물었다. 경들의 말이 사실이냐? 양령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사실이옵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다. 다만 사실이라고만.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태종은 아들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후회하지 않느냐? 양령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대신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세자의 눈빛은 후회와 거리가 멀었소. 오히려 결연해 보였소. 마치 무언가를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 왕위보다 사랑을 택한 사람의 눈빛이었소. 양령은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정가가는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세자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세자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태종은 아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물러가거라. 양령은 절을 올리고 물러났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세자의 마음이 이미 돌아선 것 같사옵니다. 태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았을 뿐.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양녕대군의 폐위는 시간 문제가 되었다. 그 무렵 어린은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는 않았으나 궁인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리의 임신을 기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 보통 왕실의 새 생명이 잉태되면 축하의 분위기가 감돌기 마련인데 세자궁은 오히려 더욱 침울해졌다. 마치 경사가 아니라 불길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모두가 침묵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아이의 존재가 양녕의 폐위를 확정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밤 한 궁녀가 어리의 처소를 지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한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어리가 혼자 울고 있었다. 궁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어리의 울음소리 사이로 중얼거림이 들렸다고 한다. 이 아이는 어찌 되려나. 어리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왕실은 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는 이름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할 것이었다. 1418년 봄이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바람이 거칠었다 했다. 꽃은 일찍 피었으나 오래가지 못했고 바람에 떨어져 담장 아래에 쌓였다. 그 봄에 어리는 아이를 낳았다. 산실은 세자궁 깊은 곳에 마련되었다. 촛불이 켜졌고 산파가 불려왔으며 궁인들이 물을 길어 날랐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산실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문 밖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해산의 시각은 한밤중이었다 전해진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 궁 안의 모든 이들이 잠든 시각이었으나 세자궁만은 촛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양녕대군은 산실 밖 복도를 거닐었다 한다. 앞으로 뒤로 끊임없이 걸으며 안을 기다렸다. 그때 산실 안에서 비명이 들렸다. 어리의 비명.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양녕은 문 앞에 멈춰 섰으나 문을 열지는 않았다. 열 수 없었다. 산실은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세자라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명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윽고 아이의 울음이 들렸다. 짧게 그리고 끊어지듯 들렸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으며 바람이 멎었다 다시 불어왔다. 그 사이로 다시 울음이 들렸다. 그러나 그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참 뒤 산실 문이 열렸다. 산파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양녕은 물었다. 아이는 무사하냐? 산파는 고개 숙인 채 대답했다. 산의 아이옵니다. 양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산파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산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저었을 뿐. 양녕은 물었다. 그러나 무엇이냐? 산파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양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궁인들은 산실 밖에서 기다렸다. 고개 숙인 채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물음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양령의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만 침묵만 있었다. 아이의 울음은 이윽고 잦아들었고 촛불도 꺼졌다. 산실 문이 다시 닫혔을 때 양령은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봄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끝내 전해지지 않았다. 기록에도 소문에도 남지 않았다. 다만 어떤 이는 말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날 밤 담장 밖에서 까마귀 울음이 들렸다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세자궁 뜰의 매화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었다. 이제 막 꽃을 피우려던 나무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잎이 모두 시들고 가지가 마른 것이다. 그 마른 나무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다. 그의 여름 세자는 폐위되었다. 양령대군은 더 이상 세자가 아니었고 왕위는 그의 동생에게로 넘어갔다. 폐위가 결정된 날 양령은 어리의 처소를 찾았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날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궁녀가 멀리서 그 광경을 보았다 전해진다. 양령은 어리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어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다만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을 뿐. 해가 지고 있었다. 처마에 드리운 그림자가 길어졌다. 바람이 불었고 떨어진 꽃잎들이 뜰을 굴러다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양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어리는 고개를 들어 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엇이 미안하시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대를 보내야 해서. 어리는 고개를 저었다. 마마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다만 소첩의 분수가 넘쳤을 뿐이옵니다. 그런 말하지 마시오. 소첩은 행복했사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마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양령은 어리를 끌어안으려 했으나 어리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마마 이제 가야 하옵니다. 어리.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양령은 어리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리도 그의 뒤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어리는 궁 밖으로 나갔다. 보따리를 안고 뒷걸음질 치듯 담장을 빠져나갔다 했다. 그날도 바람이 불었고 담장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골목을 지나 그녀는 사라졌다. 아이를 안고 있었는지 혼자였는지도 분명치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그 뒤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궁중 장부 어디에도 어리의 이름은 남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러나 어떤 궁인은 훗날 말했다. 어리가 떠난 뒤에도 세자궁 담장 안에서는 밤마다 비단실 잡는 소리가 들렸다고.
물론 그것은 바람 소리였을 것이다. 만약 태종이 아들을 불러 이렇게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만약 양령이 그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 수 있었더라면, 만약 세상이 조금만 더 너그러웠더라면, 어쩌면 어린은 궁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이는 이름을 얻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양령은 왕이 되지 않는 대신 한 가족의 아버지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담장밖 어딘가에서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함께 늙어갔을지도 모른다. 봄이면 꽃을 보러 나가고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았으며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겨울이면 아궁이 앞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들은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일 뿐이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사랑은 신분을 이길 수 없었고 개인의 행복은 왕실의 질서보다 가벼웠다. 폐쇄자가 된 양녕대군은 그 뒤로도 50년을 더 살았다. 왕이 되지 못한 세자였고 담장 안에서 한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였다. 그는 궁 밖에서 살았고 술을 마셨으며 혼자 있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만이 그의 벗이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양녕대군이 밤마다 종묘 쪽을 바라보았다고. 1417년 겨울 그가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썼던 그 돌바닥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다만 그가 죽을 때까지 어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았다는 것만은 전해진다. 양령의 말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다만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가끔 시장을 돌아다녔다 한다. 궁을 떠난 세자, 왕이 되지 못한 왕자는 평민의 옷을 입고 시장 골목을 걸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그는 그것이 좋았다 한다. 어느 날 양령은 시장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뒷모습이 어리를 닮았다. 아니, 닮았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양령은 그 여인을 따라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여인은 비단 파는 가게 앞에 멈춰 섰고 비단을 만지작거렸다. 양령은 가까이 다가가려 했으나 그때 여인이 돌아섰다. 다른 사람이었다. 어리가 아니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양령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여인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지나갔다. 양령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다. 그날 이후 양령은 다시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날 양령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혹시 그는 상상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어리의 손을 잡았더라면, 만약 아이를 안고 궁을 떠났더라면, 만약 그가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세상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어쩌면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쓸쓸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을 것이고 자식이 아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것이며 담장 밖 작은 집에서 평온하게 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만이 그의 곁에 있었다. 양령이 죽던 날 비가 내렸다 한다. 여름비였다. 굵은 빗방울이 기와를 두드렸고
처마에서 물이 떨어졌다. 그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어쩌면 1417년 겨울 종묘의 돌바닥을 보았을 것이다. 어쩌면 1418년 봄 어리의 미소를 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이름 없이 사라진 아이의 얼굴을 상상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짧았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금지된 것이었을지라도, 그 순간만은 진실했다고, 아름다웠다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추측일 뿐이다. 양녕대군이 마지막에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월이 흘렀다. 세자궁 담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담장 앞을 지나쳤다. 어떤 이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유를 묻는 이에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다. 종묘의 돌바닥도 그대로였다. 세월이 먹물을 지웠을 것이고 비가 씻어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했다. 저 돌바닥에 먹물이 아직 남아있다고. 1417년 겨울 세자가 쓴 반성문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먹물이었는지 다른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리가 낳은 아이가 누구의 핏줄이었는지, 양녕대군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 모든 물음은 담장 안에 남았다. 그리고 담장은 여전히 높았다. 어떤 밤, 달이 밝은 밤이면 사람들은 상상했다. 만약 그 담장이 조금만 낮았더라면, 만약 사랑이 신분보다 무거웠더라면. 그러나 그것은 상상일 뿐이었다. 어린은 사라졌고 아이는 이름을 얻지 못했으며 양녕은 50년을 혼자 살다 혼자 죽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기록과 야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적 재구성이다. 그 뒤로 어리의 이름은 궁중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다만 어떤 이들은 세자궁 담장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재촉했고 어떤 이들은 달 밝은 밤이면 상상했다. 만약 그때 담장이 조금만 낮았더라면, 만약 사랑이 신분보다 무거웠더라면, 만약 그들이 함께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런 물음에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다만 바람만이 담장을 넘어 불어갔고 달빛만이 돌바닥을 비추었으며 침묵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것이 왜였는지는 이제 아무도 묻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기록과 야사를 바탕으로 양녕대군과 여리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